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트랜스포밍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리더십에 관한 공부를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건국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미국 건국 리더십 중에 중요한 인물로 메디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메디슨은 미국 헌법을 만들고 또한 미국 헌법의 권리 장전을 거기 넣어서 수정 헌법으로 이제 고친 그러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이 메디슨하고 그 미국 독립을 이루어낸 그러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워싱턴 이런 인물들은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 미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있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오늘은 좀 더 확장해서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이 성공을 거두고 또한 미국의 헌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연합된 그러한 헌법을 중심으로 한 어떤 연합체, 미국이라는 합중국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 초기 국가 수립이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거기에 정당 제도가 어떻게 또 기능을 하였는지 이러한 부분들 지난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프랑스로 넘어가서 이제 프랑스 혁명 과정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리더십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또한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미국 건국 리더십의 어떤 대변혁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 번스 교수님께서 이 트랜스포밍 리더십을 쓰면서 역사상의 어떤 리더십의 그러한 사례들을 들어서 리더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어떤 리더십의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구성 요소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타난 어떤 커다란 변화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리더십을 또 설명하고 계셔서 좀 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체감될 수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원래 이제 이 리더십이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여지는데 뭐 정치도 쓰여지고 뭐 경제, 경영, 그리고 뭐 신학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이론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로 이제 이 번스 교수님께서 쓰신 그런 리더십 강의라는 그런 것들 통해서 리더십 이론이 처음에 체계화되었고 변혁적 리더십도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스 교수님의 책을 공부하는 그러한 것이 이 리더십 이론을 처음부터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밝힌다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 건국 리더십의 대변혁, 역사상의 리더십의 사례의 내용에 관해서 정당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방주의자들이 이제 헌법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 연방주의자는 이 미국이 어떤 강한 하나의 미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반연방주의자들은 그 미국이 각각 주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주의자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고 통일된 하나의 미합중국을 만들고 어떤 강한 국가를 헌법을 통하여서 그 기초를 놓는 데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을 쟁취하였으나 정부를 획득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 헌법에 따라서 이 정부가 그럼 올바르게 세워질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바로 책에서 번스 교수님은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의 시계만큼이나 어떤 복잡한 동력장치 그리고 지렛대 장치 그리고 균형 장치를 가진 어떤 연방정부라는 발명품을 획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정부,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정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러한 체계로 구성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도구로서 복잡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시계를 보면은 시계를 딱 열어보면 요즘은 다 핸드폰 쓰지만 시계를 열어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그렇게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현미경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떼어내어서 그걸 이렇게 수리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미세하고 그렇게 정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 같이 우리 어떤 국가 체계라던가 아니면 정부와 같은 그러한 조직도 바로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이 헌법을 또한 수립하고 그리고 정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것을 작동시켜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한 공공의 가치를 수호 그리고 확산시키는 그러한 리더십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방주의자들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야심가들이 권력 분립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한 권력을 한데 뭉쳐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모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바로 처음 초기에 이제 공화국이라는 그러한 정부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연방주의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 커다란 정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든 사람들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시 어떤 특권 계층이라던가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러한 어떤 거대한 어떤 권력 기관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을 통제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디슨은 페더럴리스트라는 어떤 잡지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부서를 통할하는 사람에게 다른 부서로부터 오는 권리 침해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헌법적 수단을 주고 또한 개인적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인데 야망은 야망으로 저지해야 하며 바로 인간을 통치하는 인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의 어려움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정부가 피치자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정부가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이 메디슨 이 헌법이 제정자시죠. 이분이 하신 말씀은 즉 어떤 통치자에게 관할하는 자에게 어떤 헌법적인 수단을 줘가지고 다른 부서로부터 오는 권리 침해에 대해서 그걸 막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개인적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적인 어떤 수단으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주고 이런 것들을 또 준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망은 야망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싶은 그러한 야망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 야망에 대해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야망이 이것을 같이 이렇게 통제해 나가는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이 피치자가 있죠. 우리 국민이 있겠죠. 피치자. 이 피치자에 대해서 이 정부가 통솔을 하고 이제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통치를 해야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정부는 정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 정부 자신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권력 분립, 어떤 권력의 어떤 통제 균형 그러한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공화제적 정부에서 국민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공화제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이제 함께 어떤 권리를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대표자들을 뽑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체제인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국민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그 국민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면 되지 왜 이런 권력 통제 장치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메디슨이
이런 것들을 주창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의 동료들은 메디슨과 그의 동료들은 바로 어떤 정치인의 야망, 이 야망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 야망, 권력에 대한 통제,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려 가는 그런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민도 또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이 현명하고 사력 있고 절제가 있다고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도 어떨 때는 어떤 커다란 권력으로 도리어 국민이 국민을 어떤 통치하고 어떻게 박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한하는 그러한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슨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 잡지 내용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 자체가 여러 부분들로 이해관계로 계층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른 다수의 결합으로 인해 개인 또는 소수의 권리가 위험해질 가능성은 거의 또 없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수에 따른 통제에 따르면 이 다수가 있잖아요. 모든 다수가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고 해나가는데 결국 여기 다수에 속하지 않는 이 소수자들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이 다수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커다란 집단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어떤 이해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서로에게 어떤 권력 통제 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이 사람이 다수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야에서는 또 소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얽히고 이렇게 설키다 보니까는 이게 하나의 어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이 제퍼슨과 메디슨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또 헌법을 만들으셨던 제퍼슨, 이분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제퍼슨, 그리고 이제 그 권리장전을 꼭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 제퍼슨은 인간 본성에 관해 가지고 좀 긍정적이었어요. 인간 본성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덕성의 공화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덕성의 공화국. 이게 리퍼블릭 오브 버츄. 덕성의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다수의 의지가 항상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원칙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퍼슨 이분의 생각은 항상 이 다수의 의견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다수의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다수가 이 덕이 있다. 사람이 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수에 대한 통치는 바로 이 덕성의 공화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상주의적인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 이 반대로 말하면 어떤 1인에 대한 1인 통치, 과거의 왕권이죠. 1인 통치는 올바른 어떤 덕성의 공화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모여서 통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미국인이 인민의 다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유를 열렬히 신봉했으며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정부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위의 통치자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수의 힘으로 어떤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있으면은 권력은 통제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는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믿음에 어떤 커다란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인들의 합의를 뒤흔들게 되는데, 이러한 틀을 선호한 사람들은 독재 지배를 두려워한 나머지 진정한 리더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다수에 대한 통치는 독성의 거국을 이루고, 그리고 좋은 그러한 국가, 권력이 통제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에 커다란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배경에는 바로 소수에 의한 통치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폐해, 자신의 자유를 침해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뒤쪽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새 헌법에는 징세, 그리고 통상의 규제, 화폐 주조, 우편 제조, 과학의 촉진과 해군의 유지 등 국가 일반적 복지에 대한 국가 사명이 나타나 있는 그런 조항들이 헌법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상의 그런 여러 복지국가에 관련된 그러한 조항들이 과연 어떤 국가 안에서 잠재적 리더십이 견제받고 권력이 조각조각 분산되어 있다면, 그러면은 어떤 리더십이 그 국가를 끌어가지 못하겠죠. 바로 이런 약한 연합정부가 과업을 성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당시에 어떤 재무장관이었죠. 미국 재무장관. 이분은 이제 그 미국을 살려보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강력한 어떤 의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야심찬 어떤 경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제퍼슨 있잖아요. 제퍼슨이 바로 이런 알렉산더 해밀턴이 상공인들을 위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며 반대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독점의 제한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이 어떤 것을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 다수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밀턴은 어떤 전체 국가를 놓고 하는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헌법이 되었고 또 미국이 새로운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또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는 국민들에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정부에게 바로 이렇게 해달라고, 어떤 새로운 일들을 추진해달라고 이렇게 행동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희망하는 것이 서로 각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희망이 되겠죠. 희망이 있고 어떤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각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서로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달랐다는 점에서는 이 메디슨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워낙 다양한 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방의 다수에 의한 소수의 그러한 어떤 지배나 통치가 불가능하다라고 봤던 그러한 예측이 사실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1790년은 질서와 화합의 시대가 또 예정된 것으로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헌법이 제정됐으니까, 통치 구조가 이제 이루어져서 안정됐으니까는 이제는 질서하고 화합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에 살아있는 상징인 조지 워싱턴은 이제 해밀턴이 이끄는 연방주의자, 예, 이 사람이 연방주의자죠. 그리고 제퍼슨이 이끄는 공화주의자, 이 제퍼슨은 공화주의자. 서로 철학이 다른데 그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균형 잡힌 어떤 이 사이를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교수님은 교묘하게 갔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좋은 말로 한번 균형 잡히게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서 이 행정부를 통솔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돼서 역사가 제임스 로즈 샤프는 그 당시 엘리트 집단을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신사적으로 의견을 조정할 능력이 있고 또한 인본주의적인 문명의식을 쫓아 공공선을 분별해내고 이를 위한 입법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독립을 이루어냈고 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트 집단이니까 그들이 서로 잘 이야기를 해서 이 나라를 공화주의로 아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잘 이끌어갈 것이다. 어떤 패러다이스를 천국으로 향해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1790년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투쟁적이고 또한 분열된 그러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이런 희망, 소망, 기대, 이런 이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다 반영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주 서로 간에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 내에 이제 해밀턴이 있고 제퍼슨이 있는데 제퍼슨은 개인적 정치적으로 서로를 증오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증오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독립이라는 것도 다 지나가고 이제 어떤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신사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실상은 서로 증오할 정도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주의자는 지지하였으나 연방주의자는 경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이제 개인의 권리, 자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방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거의 이제 뒤집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화주의자들은 지지하였고 연방주의자들은 또 거기서 경악하였고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방주의는 미국 독립을 이루어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미국 독립의 중요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미국을 도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재정을 다 퍼다가 미국에 갖다 주다 보니까 재정이 고갈난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재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삼부회를 만들고 그러다가 프랑스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주의자 입장에서는 미국을 만든 그러한 프랑스 왕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경악할 수밖에 없고 공화주의자는 무슨 말이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는 이러한 혁명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지지를 한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다시 박터지게 막 또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중반에는 양측은 치열한 이념 전쟁을 벌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임스 메디슨은 다시 놀라운 어떤 지적 유연성과 어떤 창의성을 다시 한번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임스 메디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임스 메디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권리장전을 이걸 헌법에 넣어가지고 수정헌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치구에서 국회의원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수정헌법 만들어지고 그리고 1990년 되었는데 굉장히 사회가 분열되고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또 정부 내에서는 해밀턴하고 또 제퍼슨이 싸우고 있을 때 아주 제임스 메디슨이 자신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그러한 능력들 천부적으로 받은 능력들 다시 발휘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그는 어떤 친공화주의 잡지인 내셔널 가제트라는 것에서 이제 기고를 하였는데 연속적인 에세이에서 여론, 특히 점증하는 어떤 당파적 감정의 역할들을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연방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이 점점 올라오는 그러한 대치되는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고조, 당파적 감정,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거기 분석하면서 거기 기고를 쓴 것이죠. 즉 여기서 자신의 정당은 공화주의적이고 자신의 정당이 좀 더 부유층에 좀 더 편향된 어떤 연방주의자들에 대항하는 국민정당이라는 것을 일단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정당들이 정부의 기본 쟁점들을 둘러싸고 필연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정당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서 서로의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당들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정당이 서로 의견이 달리면서 나누어지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필연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나누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정치적 지도자와 인민 다수를 견제한다는 그의 생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견제 장치를 이끌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늘 견제하는 정당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를 견제해야 되고 또 어떤 인민들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헌법상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또 이렇게 나눠 권력 분립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해서 어떤 정당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한층 강화시켜서 권력 통제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를 늘 견제하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늘 견제하고 한마디 하면 한마디 받아치고 하면서 서로 계속 견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잖아요. 바로 그러한 계속적인 그러한 과정, 이런 것들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이고 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디슨이 어떤 이 정당에 대한 어떤 쟁점, 그렇죠. 이 정당에 대한 그러한 이론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 대해서 이 정당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필연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서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거의 어떤 이론적인 전환을, 사고의 전환을 이루고 난 뒤에 이루어졌던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다수의 지배에 대해서 메디슨이 가졌던 두려움에다 중단의 시사점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수의 지배, 이 다수의 지배가 소수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이 다수의 지배에서 체제가 다시 뒤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연방주의자들도 그렇고 이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 정당이라는 것이 가점으로 말미암아, 정당 제도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다수의 지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바로 통제장치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지배로부터 은연중에 가졌던 이 두려움이 이 정당 제도로 인해서 사라진 겁니다, 이게. 이와 같이 이 정당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정당이 서로 자기 비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서는 바로 이런 어떤 큰 권력, 큰 다수의 지배, 어떤 권력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정당이든지 선거에 승리하면은 정부 내에서 그 다수를 위해서 활동할 것이고 이것이 다수 지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극단주의도 억제되고 소수파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방체제 속에서 내재되어 차단과 조율의 메커니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패배한 정당의 야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지배가 원칙이잖아요. 다수의 지배. 그럼 이 다수가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이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정부 대통령 또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정부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가운데서 바로 이 다른 어떤 소수 정당, 이 정당,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나 승리를 얻은 정당이나 둘 다 야망이 있다는 것이죠. 야망. 정권을 얻고 싶은 야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패배한 그러한 정당은 바로 다시금 그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러한 야망 때문에 더 국민들의 말을 잘 듣고 또 그 국민들의 그러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자신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다시 개발해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당이 더욱더 어떤 신임을 얻게 되고 다음번 선거에서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렇게 승리하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그런 어떤 정당이 계속적으로 정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 체제가 새로운 그런 어떤 야망을 가진 정당에서 이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 권력이 계속 독점되는 게 아니고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 권력 집중이나 권력에 따른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 남용을 위한 추가적 안정장치를 전제로 하여서 메디슨은 다수 지배의 원칙을 포용하게 됩니다. 원래는 다수 지배의 원칙을 메디슨은 굉장히 두려워하였지만은 이제 이러한 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메디슨이 이제 다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이제 작주에다 게재하면서 다수 지배의 원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원칙. 오늘날로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인 건.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디슨이 이제 정당을 헌법상의 기구에 포함시키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당을 헌법의 기구로서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또 공화주의 이상을 포기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사회 내에 어떤 분열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국민들은 무엇이 공동체 이익이고 무엇이 공화주의 정부를 보존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인지를 합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위대한 정치적 가치를 중심으로 뭉치게 될 것이라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위대한 정치적 가치가 뭐죠? 어떤 자유나 어떤 평등,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생명권, 또 행복, 이런 것이 위대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가치 쪽으로 이제 수렴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어떤 공화주의적인 이상을 그는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맞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정당 내에서도 서로가 뭐 다투고 하지만은 결국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향해서 하나로 뭐 국민들이 다 모아진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긍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볼 때가 그게 긍정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처럼 사회적 합의가 깨어질 때 정당이 등장하여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고 하나의 정당이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어 궁극적으로 지배권을 확고히 할 것이고 다른 정당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정당이 완벽한 정당이 나타나면 이 정당이 영속적인 정당이 되고 다른 정당들은 그러면 다 사라지고 이 정당만이 영구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번스 교수님은 이 메디슨이 정당들이 견제와 균형의 체제에 추가되어 연속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당 체제가 헌법상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와 같이 정당이 바로 권력의 어떤 조정과 견제, 균형 이것들을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편입되고, 또한 이러한 정당이 이제 결국은 국가의 계속 영속적인 그런 과정을 위해서 계속 이것이 존재할 것이다, 지속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 자체, 이 정당 자체가 바로 어떤 고도의 점점 가면서 어떤 고도의 고도의 어떤 훈련된 조직으로 스스로를 변혁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변혁해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이든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양당제가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어떤 정당의 어떤 그러한 조직 자체나 아니면은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도로 정치에 대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면서 변혁해 나가면서 이 정당이 미국 내에서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당제가 이렇게 딱 정책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고도로 훈련 많이 되었지만은 아주 고도로 훈련되기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스스로 변혁을 많이 하려고 추구를 했지만은 그렇지만 아주 근본적인 변혁에 있어서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가 됐다가 다당제로 됐다가 다시 양당제로 됐다가 다시 다당제로 됐다,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떤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정당이 스스로 변혁해 나가도록 힘써야 되고, 또한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계속 어떤 정치에 관한 현실, 실제의 그러한 정치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고도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그 사람 여론이 어떻게 되고 또 정치적 흐름이 어떻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잘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당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과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퍼져가게 된 것.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정당들을 계속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천사의 편에 서서 악마와 전쟁을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파와 연방파의 공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사는 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있는 지방 관리들, 그리고 전국에 걸쳐 자기들 당파의 동료와 손을 잡고 있는 지방 관리들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도 어떤 것이 아시겠죠? 바로 느낌이 오는데 저는 그러니까는 상대편은 정말 악마인 겁니다. 자기 정말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 정당제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권력의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혁명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들이 그들이 선출한 관리들이 충성스럽게 복무하는지 비열하게 배신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수십 개의 민주공화 단체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정치적 투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공화주의 할 때 이제 여기 반연방주의자가 공화주의잖아요. 자유와 어떤 그런 것들, 개인의 천부인을 주장하는 것. 여기가 이제 어떤 현재의 공화당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어떤 연방주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방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공화당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제 연방주의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죠. 권력을 잡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권력을 잡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공화주의자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자들이 이제 권력을 이제 잡게 되고 미국 내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공화주의자들은 각 주의 자치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원래 14개 주였는데 계속적으로 주들이 막 늘어나면서 그 주들에 썼던 헌법들을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이 노예제를 계속 합법으로 이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각 주가 자치적으로 하니까 자치적으로 노예제를 허락해라.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반발한 그러한 공화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여러 가지 뭐 몽주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당을 만든 게 바로 공화당이라는 거죠. 공화당.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링컨이잖아요. 링컨 대통령. 그래서 원래 이제 공화주의는 원래 이제 공화당이 아니고 원래 이제 공화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노예제를 막 중시하면서 막 이렇게 다 자치로 허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을 만들었는데 여기 아마 연방주의자들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화주의자들만도 볼 수도 없고 또 이 연방주의자가 공화당이라도 볼 수도 없고 결국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노예제와 관련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든 게 공화당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좀 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민주 공화 단체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화 단체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연방주의자들이 정부 내에서 제대로 활동하는지 감시하려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답니다. 이게 하나의 정당의 어떤 시야과 같은 것이죠.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초기에서는 이 안에 민주당하고 공화당 이게 다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96년 존 애덤스가 대통령직을 이제 승계하고 프랑스와 이제 준 전시 상태가 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애덤스와 해밀턴 그리고 연방파가 지배하고 있던 의회는 대통령이나 의회를 모욕 또는 비방, 선동하는 행위를 미국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징후로 규정하는 선동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선동방지법이라는 거, 선동방지법, Sedition Act라고 하는데 이 선동방지법 해가지고 이 연방주의 국가에 대해서 욕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의회에 대해서 욕하면은 다 이제 감옥에 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만든 거죠. 왜 만들었냐? 이 연방주의자들이. 왜냐하면 공화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들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또 의회에 대해서 이 공화주의자들이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판을 못하도록 아예 그냥 선동방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리는. 근데 이거는 수정헌법에 반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또 만드는 이러한 모순적인 그런 행위를 계속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화파에서는 결국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선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선거를 사용하면 뭘 사용해야 되죠? 선거가 안 되면은 무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력으로 하면은 이 공화주의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화주의자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행위는 바로 이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프랑스의 경무이 결국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3부에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이제 선거권 때문에 이제 1인 1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한 표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이 민주주의와 이 공화주의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선거제도가 유일한 어떤 권력을 통제하고 이 행정부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가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연방주의자들은 공화주의자를 견제하고, 그래서 선동방지법이라는 법까지 만들게 하였고, 공화주의자들은 다시 그걸 뒤집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강력하게 선거제도를 이용하면서 자신들을 피력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이 정당제도 자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어떤 국가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 리더십에 대한 어떤 국민의 가치로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견제하고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당을 통한 그런 견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 어떤 비평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번스 교수님이 이 메디슨이 공화주의 이상을 버리지 않았고 새로운 정당이 어떤 공통된 그러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은 다른 정당은 어떻게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메디슨이 생각했다고 그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근데 그건 약간 너무나 이성적이고 또 메디슨에 대해서 좀 한정적으로 평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정당이 하나만 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산당. 딱 일당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일당만 있는 것은 전제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강력한 국가의 그러한 힘으로 통제하는 그러한 체제 하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슨이 미국 헌법을 초안하신 분이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런 정당이 복수가 되든 여러 가지 되든 그건 큰 상관이 없이 결국은 이 정당들이 하나로 공화주의적 이상에 따라서 하나로 뭉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토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미국의 정당의 발전 과정 가운데 나타난 경쟁을 통하여서 정당 자체의 어떤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변혁적 행동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그러니까 정당의 발생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정치 현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현실 가운데서 정말 이 정당이 정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존립해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변혁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런 어떤 변혁적인 행동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행동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고,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정당이 어떤 변혁적인 그러한 변화들을 이루어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변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그러한 훈련과 교육들이 필요할 것일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과정이고 또 정말 굉장히 이렇게 지적인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한 함께 토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디스커션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 가도 의사당이 작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의 말을 유창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 말하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 학교라든가 어떤 정치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발표하고, 예전에는 웅변학원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없더라고요. 이 연사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제 배심원주의고, 앞에 나가서 이제 변호사가 이제 서면이 아니라 변론을 하죠. 요즘 우리나라도 좀 많이 변했지만은 변론하면서 말로 이렇게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또 여론과 이렇게 언론과 여러 여론 기관들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디스커션의 그런 문화들, 일종의 공론장의 문화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당마다 혹은 정당을 통할해서라도 좀 그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정기적으로 그것도 계속적으로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스킬이 늘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떤 공론적인 어떤 생각들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와 도출을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요거 마지막 미국과 관련된 그런 마지막 그런 부분입니다. 즉 국민의 정부라는 그러한 어떤 결론적인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인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리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국민의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미국 가운데서는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국민에 의한 정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혈에 의한 것이든 혈통에 의한 것이든 권력 승계는 모두 통치자들을 난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일군의 지도자들이 막대한 권력을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상대편에게 넘겨주는 것을 정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비한 현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야망에 따른 그 좋은 권력, 그 높은 많은 그러한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넘겨줘 상대편에게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한 행위, 선거를 통해 넘겨주는 행위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런 것이죠. 최소한 민주주의에서 권력 승계는 간단하게 보이죠. 선거를 통해서 선거 결과에 따르면 되니까. 하지만 권력을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거를 했다고 그래도 그것을 쉽게 넘겨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넘겨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본다 해도 어리석고 능력 없는, 그리고 아무리 만약 아주 나쁘게 본다면 부패하고 반역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반대파에게 권력을 넘겨준다? 그건 결코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맹신,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판단에 대한 순응,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순응하리라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정치적 맹신, 우리가 하고 있는 공화주의, 어떤 민주주의가 절대 옳다라는 그런 맹신, 그리고 민주적 절차, 깨끗하게 선거했고 깨끗하게 이제 선거했고 개표했다. 모든 절차에 따라 다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민의 판단에 대한 선응, 선거 결과에 대한 선응이겠죠. 판단에 대한 국민이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 순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없는 것 같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 가지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헌법을 만든 제퍼슨하고 메디슨조차도 반대파 역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연방법에 대해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선언한 켄터키 버지니아 결의안, 이게 켄터키 버지니아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연방이 법률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주의 헌법하고 배치된다. 그러면은 그 연방 법률도 우리 주에는 적용 안 돼라고 이렇게 연방에 대해서 도리어 이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헌법과는 이게 반대되는 것이지. 헌법을 만든 사람이지만 헌법과는 반대되는 그런 것들도 입안했어요. 왜냐하면은 반대파 때문에, 반대 야당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 겁니다. 반대 야당 때문에. 반대 야당에서 권력을 잡으면 우리 주에 어떤 침해가 오지 않을까. 아니, 이게 반대 야당의 권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걸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대 야당의 존재라는 어떤 민주주의적인 사상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옳아. 그리고 반대는 뭔가 모자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를 따라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 그것이 바로 이 헌법을 만든 사람들도 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헌법을 당파 투쟁에 예속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1800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1800년에 다가오면서 애덤스와 해밀턴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공동의 적인 공화파를 비난하듯이 서로 격렬히 이제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덤스, 해밀턴 이 사람은 다 연방주의자였겠죠? 연방주의자. 이 사람은 공화파를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선거가 되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도 서로 이제 피 터지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 안에서. 즉 해밀턴은 대통령인 애덤스가 우유부단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고, 해밀턴은 우유부단하다, 애덤스 너 대통령인데 그렇게 비난하고, 애덤스는 전에 이 사람이 재무장관이었는데 근데 모든 도덕적 원칙을 파괴하는, 너는 무슨 법도 없고 예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느냐, 왜 모든 도덕적인 원칙 다 파괴하고 그냥 그렇게 했느냐, 격렬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0년 여름 수백 명의 버지니아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예지였죠. 그래서 노예들이 리치몬드 시에서 가난한 백인을 제외한 모든 백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남부를 다 공포로 떨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각 주의 이제 입법부가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는 미국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대통령 선거인단들을 선출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화파 쪽에 제퍼슨하고 그 다음에 버가 애덤스라고 있답니다. 버가 애덤스. 이제 이 공화파 쪽에 이제 이쪽이 더 많은 선거인을 얻게 된 거죠. 표를 얻게 돼서. 그래서 이쪽이 됐는데 이제 그 반대는 누구였냐면은 찰스 워스피크였고, 그러니까 뭐 여기 반대는 굉장히 근데 찰스 코츠워스 피크, 전쟁 영웅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여기 물리치고 두 사람이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선거제도 자체가 어떤 정당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이 73표씩 받은 겁니다. 이게 73표 똑같이 이렇게 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버는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이 선거가 그 다음에 하원으로 넘어갔답니다. 아마 그때 이제 결론이 안 나면 하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원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는 또 이제 제퍼슨을 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퍼슨에게 이제 한번 1개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의회는 연방이 잡고 있었으니까는, 연방파가 잡고 있었으니까는, 그래서 요 사람 버가를 선출시켜서 제퍼슨을 한번
펀치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때 이제 그 어떤 양당파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로 또 막 진격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막 그런 어떤 선거를 통해서 불안정한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공화당 안에서, 공화파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이제 딱 나서가지고 제퍼슨이 이제 자신의 당선을 딱 기정사실을 해버립니다. 기정사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아한테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한다 메시지 보내면서, 보, 너 참 축하해.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서, 부통령 된 거 축하해. 이렇게 메시지 보낸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 밑에다. 그러면 축하한다. 이렇게 이제 딱 보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밀턴 연방파였는데, 연방파 쪽의 의원, 해밀턴은 제퍼슨에 대해 가지고, 원래는 이제, 미국 공직에서 가장 부적절한 인물, 그리고 비열한 위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상대편에 대한 어떤 비판의 수준이 굉장하죠. 아주 리얼하죠,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은 솔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퍼슨을 원칙에 입각하여 지지한다고 했던데, 이게 딱 지지를 해버렸습니다. 예전에 아주 비열한 그러한 지도자였는데, 그냥 지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보어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 위를 그냥 수락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극단적으로 불규칙한 인물이 아니라 현실주의자이다.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한 것이, 왜냐하면 이 차제가 길어지면은 권력이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 헌법을 만들고 독립을 시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서열 구도를 아주 단호하고 순식간에 재빠르게 이걸 이렇게 확실히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것보다는 전체 국민의 안정과 어떤 권력의 안정적인 그러한 구도, 이것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약간 부러운 그런 측면들도 사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생공화국,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권력 이양의 시험대를 처음 이제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권력 이양의 시험대를 200년, 그 이후에 200년 동안이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그런 시도를 했지만 다들 실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당시에 이 제도를, 헌법을 만들고 선거제도를 만들고 난 뒤엔 그대로 시행해가지고 권력 교체를 이뤄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방파가 어떤 무력이 내린 것들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고 이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그런 사실이 아주 지금 봐서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대미문의 그런 권력의 어떤 교체였다. 굉장히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발의한 여러 가지 제도는 불안하였고, 또 대통령 선거 절차는 또한 교착되지 않도록 개혁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정당은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대부분의 빈곤층 여성 그리고 노예 이민자들에게는 여전히 투표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자유, 또 더 높은 수준의 어떤 평등의 공동체, 그리고 행복을 증진하기 그런 계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만들어졌고 선거제도가 이루어졌고 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막 정당들 싸우고, 그리고 막 국가적으로 힘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 막 떠들고 하는,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고 바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정권의 어떤 교체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의회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권력 구도 하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 하에서 우리가 좀 불평도 하고 또 어려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국민에 의한 정부란 헌법적 장치와 선거 절차가 없이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국민에 의한 정부는 헌법이 있어야 되고 선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당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국민에 의한 정부는 말뿐이다 라는 것이죠. 즉 이런 것은 또한 정치적 투쟁은 적절할 뿐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투쟁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 투쟁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대결, 경쟁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아주 로버트 위브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약간 동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로버트 위브 있잖아요. 로버트 위브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뭐냐면은 정당은 미국 사회를 양분함으로써 미국 사회를 통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하잖아요. 막 정당에 어떻게 보면 서로 싸우고 막 한다고 그리고 서로 막 다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로 그 정당 자체가 존재하는 것, 이 정당을 통해서 의견이 서로 나누어진 그러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완전히 분열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통합된 상태를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체제 하에서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기적인데 그것은 정당 제도에 따라서 서로 간에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서로 열띠게 토론하고 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주체가 되는 정당이 그러한 것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들이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해야 될 걸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이 그 역할들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은 그것을 보고 통합이 되는 거죠. 너의 의견이 이렇게 내 의견이 이렇게 통합이 되는,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은 하나의 정당이 이렇게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완전히 다수가 돼버린 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뭐냐면은 국민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정당이 싸우면 그 가운데 해결책을 이제 지식 그 리더십에 의해서 그들이 리더십에 의해서 그걸 끌고 나가지만은 국민들이 싸우면 그때는 서로 분열되고 이게 완전히 갈라서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어떻게 보면 정당이 싸워줘야 국민들이 통합될 수 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근데 로버트 위브께서 하신 말씀도 정당이 미국을 양분시켰지만 미국을 통합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의 쟁취, 또한 최소한 주들을 통합했던 영맹체제의 확립, 그리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헌법의 제정,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권리장전의 추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변혁적 리더십과 행동하는 리더십 개념에 관한 훌륭한 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변화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행동의 거대한 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즉, 이 사상, 그리고 행동, 이것이 어느 순간에 거대한 도약으로 점프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점프, 퀀텀 점프처럼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팍 점프하잖아요. 양자 도약 이런 것처럼 어느 순간에 도약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정당 간의 권력 이동 가능성이 다수의 헌법 기초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수의 지배에 의한 공포를 성공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다. 제도의 대변혁 뒤에는 가치의 혁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87년 헌법 제정으로 신생공화국의 질서와 안정이 이루어지고 권리장전을 통해 개인적 자유라는 모호한 개념에서 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권, 개인의 자유, 이것은 그냥 모호한 게 아니라 바로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저항할 수 있는, 견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고, 행복은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공동성과 또한 공화주의 이상에 근거한 사회적, 집단적 행복이라는 개념과 공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리는 건 어떤 단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계몽주의자들은 개인 행복을 중요시했죠. 근데 개인의 자유, 개인 행복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어떤 행복과 어떤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어떤 합중국에서 그 헌법과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인식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계몽주의 그런 사상에서 한 단계 발전한 그런 사상으로 어떤 변혁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대변혁 뒤에는 중대한 사상적 전환이 있었는데, 혁명 전 미국의 사상가들은 유럽의 온건한 계몽주의적 이상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영국의 가혹한 지배에 도전했던 미국의 사상가들은 점증하는 갈등으로부터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라는 새로운 이상을 향해 갔으며,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지도자가 메디슨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몽주의였던 하나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개인 행복이 중요하다. 이거 하나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국의 어떤 그런 압제에 대해서 미국이 독립 전쟁을 벌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거기에서 끝까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지키면서 독립 선서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헌법을 만들고 권리장전을 넣고, 그래서 선거를 통하여서 정당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개인의 그러한 자유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 행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에서 인식하면서 그 가운데서 평등과 자유, 평등주의, 자유주의,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커다란 이해들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룬 중요한 인물이 메디슨이라는 인물인 것이죠. 바로 이분이 변혁적인 리더십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 리더십이란 두리뭉실한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정당 간의 갈등을 반영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 그러니까 국가적 리더십은 무엇이냐 그러면 좀 크게 나눌 때 국가적 리더십, 우리나라도 국가적 리더십 있잖아요. 아니, 국가적 리더십은 무엇이냐?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이다. 두리뭉실한 하나 합의이다. 예를 들면 독립선언서, 독립을 하기 위한 어떤 연맹교역처럼 두리뭉실한 합의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 리더십은 두리뭉실한 이런 사람들의 합의가 아니라 정당 간의 치열한 갈등 가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정당들이 많이 태클을 걸고 또한 거기서 의견을 표력하고 그 다음에 계속 비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왜 저렇게 이제 국가 어떤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갈등과 또한 그 가운데 어떤 비판과 그 가운데 어떤 방향을 찾아가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합쳐졌을 때 진정한 국가적 리더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비판이나 어떤 그런 것들, 태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또한 이런 것이 합쳐져서 국가적 리더십으로 더욱더 승화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결국은 하나의 집단적인 리더십이었고, 그리고 지적인 리더십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정치적 리더십은 과연 집단적 리더십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집단적 리더십은 그냥
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적인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 지적 리더십, 지성적인 리더십이 많이 있잖아. 과연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승화되거나 변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진정한 리더십, 국가적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비평 및 토의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초기 공화국의 헌법 제정과 선거를 통해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을 미국 독립으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통찰력 있게 다루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의 변혁과 그 이면에 있는 가치의 혁명 및 사상적 전환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이러한 변혁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과연 우리는 이러한 집단적 리더십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서 변혁이 가능한 그런 사회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토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 과연 집단적인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개인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집단적인 리더십은 그냥 어떤 목소리 큰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리더십인가, 아니면은 서로 지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친 그런 리더십인가. 그리고 또한 이런 지적인 리더십은 과연 정치적 리더십으로 승화되고 있는가. 정말 이 정치적 리더십 가운데 지적인 리더십이 활동을 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개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우리 사회 가운데 변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집단적 리더십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랑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제목은 뭐냐면은 리더십의 실현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얼마나 프랑스에서 이 리더십들이 실현을 당했으면 이렇게 제목들 그 리더십의 실현이라고 했을까요? 과거의 왕들 그리고 이제 봉건 체제에 있던 리더들이 실현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리더십입니다. 오늘은 여기 중에 프랑스 혁명의 그런 과정에 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뭐 로베스피에르 뭐 이런 어떤 그 통치, 그러니까 강권 정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9년 10월 5일에 교회 종이 울릴 때 우리에게 언제 빵을 줄 것인가 라는 그런 외침과 함께 생트 마르그리트 성당 앞에 작은 행렬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칼과 곡괭이를 들고 파리의 중심부로 몰려나가면서 합류한 인원이 한 7,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루이 16세가 국민의회에 맞설 왕당파의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플란데스 지방의 군대를 베르사유로 집결시켰다는 그러한 소식에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대담함에 도취되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베르사유로 진격하여 왕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파리가 있고 한 20km 떨어지는 게 한 20km 떨어지는 20km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데 군중들이 10월 5일 날 여기다 1789년 10월 5일에 사람들이 파리 광장에 모여 있다가 거기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20km를 행진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왕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기 베르사유 궁전에는 왕이나 귀족들이 많이 살았고 여기서 이제 향락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라파예트가 이끄는 2만 명의 왕실 호위대가 파리로부터 도착하면서 승리감이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실 호위대도 여기에 2만 명의 왕실 호위대가 일로 호위대 라파예트
고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날 이제 다 여기 베르사유 궁전에 좀 모였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이제 막 침입하는 그런 상황이 왕실 침실까지 침입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인은 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심장을 도려내죠. 굉장히 엄청난 그런 이야기죠. 끔찍한 얘기인데, 그래서 고함을 그렇게 질렀는데, 그렇지만 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실 발코니 이제 이 라파에트가 안 된다,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왕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자 이제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실 발코니 이제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군중들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왕실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군중들은 왕실에 굉장한 그런 불만과 다시 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지만, 한편 그들에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온 왕에 대한 존경과 또한 왕에 대한 어떤 숭상, 이런 것들이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정서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을 보면, 그리고 왕가를 보면은 그 내면 속에서 어떤 무의식적으로 어떤 환희와 아니면은 어떤 찬송과 아니면 왕에 대한 그런 칭송이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다 그렇게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1789년 10월의 그날들은 프랑스 혁명의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다시 베르사유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그와 왕비 두 자녀는 왕자가 아니라 죄수처럼 파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회가 비겁하게 왕을 추종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법마저 파리 군중들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왕의 권위는 약화되고 의회의 권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중들이 권력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국민의회가 있었는데, 의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완전한 권력을 잡지 못했어요. 프랑스 내에서. 이런 상태였고, 왕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죠. 이 왕권은. 그렇지만 이미 사람들로부터 그 신임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권력이 없고 여기도 권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군중들이 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것이죠. 굉장히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으로는 하나의 군중들이 집단적인 리더십을 또한 이루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훗날에 영국 에드먼드 버크는 후일 베르사유 행진에 대해서 잔인한 건달과 암살자들의 무리라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아주 나쁘게 본 거죠. 그리고 역사가 조르주 루데는 이 군중에 대해서 육체에서 분리된 망령과 같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번스 교수님,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점원 노동자들의 아내, 소매상, 곡물상, 수공업자, 대장장이, 양복장이, 가발 제조업자, 방직공, 금고 제조업자 등 주거가 분명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군중들이 20km 되는 걸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서서 인사하고, 뭐 왕도 그때 이제 와서 같이 다시 이제 파리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는데 여기 한 20km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7,000명의 어떤 여자들하고 군중들이 다 에워쌌어요. 그 뒤에 군대도 있고, 그 왕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에워싸고 가면서 그 대포도 있었고, 대포 위에 여자들도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또한 이 베르사유 궁전에 있던 그런 밀가루, 저장되어 있던 그런 것들 다 들고 나와서 다시 파리로 갔습니다. 국가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왕권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배고프고 그런 상태에서 왕은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왕을 붙들고 먹을 것들 자기들이 챙겨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진 그런 어떤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혁명의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혁명의 발발, 1989년의 한 2년 전만 해도 루이 16세는 조부로부터
왕위로 물려받고 베르사유의 땅도 그렇게 물려받았던 그러한 어떤 왕좌에 앉아 있었던 평온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75년에 대관식을 했습니다. 1775년 대관식. 프랑스 혁명부터 한 20년 전인데 15년 전인가요? 그런데 그때 모든 국민들은 어떤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그 기대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의 환경 그리고 그의 성격이 그를 수감자로 만들어 시민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게 했습니다. 루이 16세. 그의 주변을 귀족들이 감싸고 있었고 이들은 다 부패했고 여기 시민들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은 그의 부인 마리 왕따안에 드는 소문난 부패 행위로 인해서 유명했고 또 혁명 기간 내 권력 남용 그리고 정치적 간섭을 일삼고 그리고 그 대신들도 주변을 둘러싼 대신들도 또한 음모와 부정부패에 열중하였고 그래서 루이 16세는 국민들 위해 군림만 했을 뿐 통치도 못하고 또한 그들을 이끌지도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하고 자기, 독점권, 급여 이런 것들은 정치적 거래와 질서 유지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왕권으로 어떤 그런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거래되는 그런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귀족 지위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매매 대상이 되어버렸고 또 정부직, 시장 이런 것도 정부직, 직함 이런 거 공무원 어떤 직, 5급 공무원 이런 것도 정부의 시장에 나와가지고 돈 주고 파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패는 제도화되었고 하지만 왕은 충성심을 얻기 위해서 충성심을 자신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궁정에 있는 신하들과 더불어 왕과 왕비는 상업적, 정치적 거래 시스템 속에서 거대한 하나의 중개인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특권적 위계 질서가 정착되고 구조화되어 어떤 힘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견고한 오랜 역사 동안 이루어진 어떤 봉건제도, 왕, 그 다음에 신하, 그리고 평민, 노예 이런 식으로 된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178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아까까지 말했던 메디슨이 헌법을 만든 그러한 해였습니다. 만들고 있었던 그런 때였었죠. 그런 때였지만 미국에서는 바로 그렇게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있었던 그때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가 통치를 한 어떤 편벽한 통치에 일대 변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프랑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789년 요 한 해에만 왕의 통치에 일대 변혁을 일으킨 일군의 놀랄만한 프랑스인들이 브르타뉴, 부르고뉴, 프로방스 및 10여 개의 지방 민초들 속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왕권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어떤 황거하는 그런 세력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노력은 폭력과 공포로 함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왕이 가서 군대가 가서 그들을 함몰시키고 없애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더십의 불꽃은 군중과 귀족의 기이한 연합에서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귀한 연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리더십이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이렇게 쭉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은 1760년대 말 이때 바로 식량이 부족, 흉년이 든 거죠. 흉년. 먹을 것이 없어진 겁니다. 빵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무질서가 못 먹으면은 점점 무질서가 발생되고 그런데 이런 어떤 궁핍한 상황에 불구하고 이 베르사유 궁전은 완전
넘쳐나는 부의 상징으로서 넘쳐났다는 겁니다. 막 먹고 즐기고 막 이런 상황,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여기 국민들은 이렇게 돼 있고 베르사유는 이렇게 돼 있고 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들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국고의 고갈된 재정 상태에 대해서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7년 전쟁, 그때 30년 전쟁 이후에 유럽에 이제 어떤 오스트리아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지역을 차지하는 것 관련돼서 프로이센하고 아무튼 그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이 붙은 7년 전쟁 있었죠.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돈을 썼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독립전쟁인데, 영국을 싫어하잖아요, 미국은. 영국을 프랑스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쪽을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잘 됐죠. 그래서 거기에 재정을 때려 부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국고가 재정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정은 파산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1787년, 이때죠. 1787년, 이때, 귀족회의에서 왕에게 삼부회를 소집하도록 합니다. 삼부회. 이 삼부회란 뭐냐면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왕이 자문을 위해서 소집하는 그런 중세의 제도인데 150년 동안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삼부회는 제1신분이 승려입니다. 목사님 어떤 그런 승려 종교인이죠. 이 신분은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3신분은 평민인 거죠. 이게 3부였습니다. 그래서 1787년도 이제 8월에 3부회를 이제 개최하기로 동의를 왕이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초청장을 이제 인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초청장을 인쇄하였는데 희한한 거는 원래는 숫자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승려의 300명, 그리고 귀족의 300명, 평민은 600명이 초청장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평민들이 자신들의 숫자를 더 많게 해달라는 요청에 왕이 결국 굴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꽁트당트렉의 표현에 따르면은 제3신분이 곧 국민이며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1789년 5월, 1789년 5월에 바로 이제 삼부회가 모이게 되는데, 테피스트리는 이렇게 보니까 천으로 이렇게 만든 어떤 실크로 만든 어떤 그런 장식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런 장식이고, 또 지난 1300년간 왕들의 초상으로 장식된 장엄한 홀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삼부회가 이제 소집되는 거죠. 근데 이제 루이 왕은 훌륭하게 장식된 무대 앞에 왕비와 왕자들과 시종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귀족들은 왕의 왼쪽 방석 달린 벤치에 자리 잡고, 승려들은 오른쪽, 평민들은 홀의 뒤쪽에 그렇게 이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궁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왕이 있고 좌측에 귀족들이 이렇게 있고 우측에 승려들이 있고 여기에 평민들이 있었죠. 여기가 1신분, 여기가 2신분, 여기가 3신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루이 왕은 여기 앉아 있었죠, 루이. 근데 이 의회는 전혀 혁명적인 의회로 이제 보여지진 않았고, 평민들 중에는 변호사, 판사, 지방 관리들도 있었고 상인, 의사, 교수들도 있었으나 어떤 몽테스키우나 루소의 사상을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3신부는 무질서하고 서로 파당을 지으면서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하는 모임이었죠. 그런데 희한하게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한데 뭉쳐서 점차 의회 절차들을 이렇게 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아놓으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단순히 모으기만 했는데, 근데 이 평민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재빠른 속도로 의도한 바도 없이 혁명을 일으키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1789년이라고 했죠. 6월 10일, 5월달부터 6월 10일 날에 이제 이 삼신분에서 자기 머릿수가 600명이잖아요. 여기 600, 300, 300이니까. 그러니까 600명 다 투표권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할,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처리를 좀 해야겠다고 1신분도 오고 2신분도 와라. 그렇게 이제 합류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 여기도 오고 해서 여기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인 그런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름을 바로 국민의회라고 붙인 겁니다. 내셔널 어셈블리. 내셔널 어셈블리. 이게 뭡니까? 국회잖아요, 국회. 여러분, 국민의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도 여기에 기원을 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6월 20일 날 이 제3신분이 어떤 할당된 회의장이 있어서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왕명으로 이 회의장을 폐쇄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돼서 이 사람들이 급하게 어디로 갔냐면 테니스 코트, 실내 테니스 코트장으로 갔어요. 대단하죠, 여기. 실내 테니스 코트장이 그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왕실의 어떤 그런 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서 점거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손으로 헌법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루이 왕은 황복하였고, 그리고 제 신분, 1신분도 여기 참가해라. 2신분도 여기 참가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은 여기 이미 다 들어가겠다라고 이미 마음은 다 먹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4일과 5일. 이 8월 4일과 5일에 이 대표자들이 밤을 새워가지고 회의하고 난 뒤에 국민의회는 봉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그러한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가 윌리엄 도일이라는 분은 까마득히 먼 옛날부터 내려온 사회적 제도적 삶의 근본 원칙이었던 특권 제도를 일순간에 붕괴시켜버린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토론 끝에 8월 26일 국민의회는 왕이 아닌 국가 체제가 모든 주권의 원천이며 천부의 절대적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주장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Declaration of Rights and Man and Citizen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는 국가권력상의 우월적 지위를 입법부에 부여하고 왕은 법률 제정에 제한적인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헌법을 입안하기 시작한 것이죠. 왕과 다른 신분들과의 갈등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까?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았을 때는 왕과 다른 신분들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 속에서 바로 이렇게 3신분하고 어떤 1, 2신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단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이런 갈등에 관련돼서 우리가 왜 갈등이 있을까에 대한 근본 원칙들이 문제되었다고 보니까 근본 원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것이죠.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단호함이 대변혁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회는 주권, 자영권, 자유평등을 스스로 이제 자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해 여름에 메디슨이 미국 의회에서 권리장전을 밀어붙인 것과 같이 1789년에 메디슨이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자기가 처음 생긴 의회에서 권리장전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것들이 국민의회가 이 인간과 시민의 그러한 권리 선언을 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회가 급진적으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파리로부터 이제 쏟아져 나온 그러한 군중들 때문에 국민의회를 급진적인 방향으로 이제 몰아갔습니다. 빨리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시끄럽고 고집불통인 군중은 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기를 거부했던 이유로 수감된 호위병을 석방시킬 수 있을 만큼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중들의 리더십의 빛나는 성과는 7월 14일 한 이 정도 되겠네요. 7월 14일 날 잘 아시듯이 7월 14일에 바스티유 감옥에 가는 거죠. 이 바스티유 감옥에 가서 습격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은 왕권의 붕괴와 함께 또한 이렇게 국민의회, 이 의회가 확실히 존재한다. 이 국가 내에서 그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국민의회가 바스티유 감옥에 습격을 이룬 그러한 군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 국민의회도 바로 이 전체 파리 국민들에 의해서 파리 군중들에 의해서 이 국민의회가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 초안과 관련돼서 프랑스 헌법 초안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어떤 군중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시민을 남자 시민 시티오옌 그리고 여자 시민은 시티에네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탈바꿈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제 프랑스 헌법 보면은 거기 좋은 시민이 있고 나쁜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시민은 그 투표권을 안 준 거죠. 좋은 시민만 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완전한 어떤 군중 전체적인 혁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좋은 시민, 어떤 약간 지식 있는 자, 양식 있는 자가 그 투표권을 얻고 이제 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한적 수준의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마이클 피츠몬츠가 묘사한 것처럼 군주에 의해 매개되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체제 내의 권리의 기준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의 모든 그러한 권리는 군주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면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비평 및 토의 부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1시간 4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번스 교수님께서 집단적 리더십의 전형으로 프랑스 혁명의 군중의 예를 들고 혁명의 과정을 극적으로 지금 묘사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프랑스 혁명은 제3신분과 군중으로 이루어진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3신분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이 사람들 모임만으로 이렇게 이걸 이루어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만 끝났으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로 가난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군중들까지 바로 이러한 어떤 권리 그리고 인간 시민에 관한 권리 이러한 어떤 헌법의 제정과 자체적인 국민의 권리에 대한 그러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에서 큰 영향력을 이제 함께 주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혁명은 군중과 이런 어떤 식자층
함께 통합하는 통합적 리더십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사회 통합적 리더십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또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정말 이 정부를 이끌어가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식자들과 또한 거기 맡은 그러한 관리들,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 그리고 뭐 정치인 분들, 이런 분들이 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떤 집단적 리더십을 이루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와 함께 또한 전 국민 전체의 여론, 국민의 그러한 어떤 마음이 담긴 국민의 어떤 참여가 포함된 그러한 어떤 리더십,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부라도 국민과 분리되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고, 또한 그것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통합적인 리더십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어떤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된다라는 것이 프랑스혁명에서 좀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과연 그럼 그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선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런 통합적 리더십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또한 우리들에게 또 나올 수 있으며, 함께 과연 이 나라의 방향을 이끌어가는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떤 리더십으로서, 하나의 어떤 집단의 리더십으로서, 국가적 리더십으로서 그것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오늘 프랑스 혁명까지, 그 혁명의 과정까지를 오늘 공부 잘 마쳤습니다. 시간이 길었는데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계속적으로 프랑스 혁명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